안녕하십니까 더비용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의 5번째 과목인 학습이론의 오늘 8번째 시간 8차시 공부입니다. 교재 위치는 125페이지 가운데 약간 상단에 네모 2번 망각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출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인출의 단서라든가 또는 인출의 단서를 설명하는 맥락이라든가 무슨 상태 의존적이라든가 또 설단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재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망각은 부호와 리코딩하는 부분과 저장하는 부분과 인출 과정,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과 저장과 다시 또 기억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결함이 생겼다거나 또는 완전하지 못한 이러한 상태가 생김으로 해서 인출을 해내지 못하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망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각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설명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소멸 흔적 쇠퇴설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되어 버리고 또는 그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소멸설에 따르면 기억에는 기억의 어떤 흔적이 사라진다. 기억 흔적이 그야말로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억에 대한 부분이 가물가물해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 버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된다거나 우리가 기억했던 내용을 자주 인출을 했다면은 그것이 이제 리허설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랫동안 어떤 기억이 되겠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때 기억의 흔적, 또 우리가 또 사용 흔적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어지게 되면 기억 흔적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간섭설이 있습니다. 간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행, 순행 간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역행 간섭은 말 그대로 최근에 배웠던 어떤 새로운 내용이 그 전에 알고 있던 내용을 방해해서 과거 것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전화번호를 새로운 전화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과거의 전화번호가 없어져 버리는, 잊혀져 버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만 기억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순행 간섭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오랫동안 어떤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를 항상 거기에 해왔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위치가 좀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과거에 내가 대던 그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간다든지, 이사를 갔는데 그죠? 새로 이사간 집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그냥 과거의 집으로 가는 그런 길로 걸어간다든가 차를 운전해 간다든가 이런,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순행 간섭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순행 간섭이나 역행 간섭이 결국에는 망각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 기출문제에 순행 간섭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나왔던 내용인데, 보면은 케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행 간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 사례를 들면서 과거에 자주 이용했던 그러한 전화번호를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함으로 해서 새롭게 알고 있는 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바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죠? 버릇처럼 과거에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눌러서 큰 실례를 범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행 간섭에 대한 내용과 역행 간섭에 대한 내용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인출 실패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망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126페이지 보면 향상학습에 보면 인출과 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하고 저장하고 인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영향을 뭘로 받냐면 첫 번째는 정보 처리 수준입니다. 처음에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보 부호할 때 얼마만큼 심도 깊은 수준으로 그것을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정보 처리에 동원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주 사용해 본다든가
리허설을 해봤다든가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최근에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면 경쟁 정보의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섭 현상이라고 해서 유사한 비슷한 기억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세요. 12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정보를 기억할 때의 감정 상태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로 가서 이러한 망각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망각 방지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망각에 대한 방지법으로 예시를 한 것이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여 기호화하는 것, 그 엔코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어떤 기존의 학습 내용과 경험과 또 새롭게 경험하는 것, 학습 내용을 서로 유의미 있게 결합시키는 것. 그 다음 또 유사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또 변별력 있게 잘 구분해서 암기해 두는 것. 그 다음에 또 충분히 강도 있는 깊은 수준의 어떤 인식 내지는 처음에 어떤 코딩화, 부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최초의 학습 직후에 연습할 것. 뭐죠? 리허설을 해두는 것. 우리가 암송을 해본다든가 다져보는 거죠. 마음속으로 한번 더 다져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출문제에서는 망각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 총 5가지 언급한 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바로 이 에빙하우스의 무의미 철자 실험입니다. 이 에빙하우스, 여러분들 꼭 이 이름만 아니어도 에빙하우스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에빙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무의미 철자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했을 때에 기억을 까먹는 어떤 순서, 시간,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또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우리가 리허설과 같은 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무의미 철자법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에빙하우스의 무의미 철자법을 하게 되면 혹시 이런 그림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 X축, Y축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시간 경과입니다. 시간 경과. 그래서 보통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절약된 백분이라 그래서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을 그러니까 백분위로 냈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억을 했을 때에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기억이라든가 학습된 거, 체계적으로 학습된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분 뒤에 얼마만큼 까먹고, 기억이 이제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시간만 지나도 시간이 얼마만큼 많이 까먹고, 그 다음에 또 9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몇 프로 정도가 머리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남아있는 건데, 이분은 바로 무의미 철자법을 이용해서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기억 단서가 좀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죠. 무의미하게 보통 한 12자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미 없는 단어를 쭉 연결해가지고 12개 정도 되는 단어를 쭉 연결해가지고 과연 내 이 의미 없는 철자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억하느냐 해봤더니 본인 스스로 20분 지나니까 몇 프로 까먹어버리고, 또 1시간 뒤에 가니까 또 까먹어버리고, 9시간 뒤에는 까먹어버리고, 하루 지나니까 몇 프로만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그래프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웨빙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배운 거, 어제 본 영화, 어제 읽은 소설은 20분이면 이거 까먹고 1시간 뒤에 까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에빙하우스가 얘기하는 부분은 의미 있는 학습의 결과들이 아니고 의미 없는 학습을 인위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니까 그런 어떤 외워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분, 1시간, 9시간 하루 지나고 나면 와장창 다 까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10분 뒤에, 배우고 난 뒤에 10분 뒤에 한 번 더, 요 시간보다 앞이죠. 10분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암송하거나 반복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루 뒤에
한 번 더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10일 후에 또 한 번 더 배웠던 내용을 암송해보고, 한 달 뒤에 한 번 더 암송해보고, 이렇게 총 4번 정도의 반복적인 복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된 내용은 아무리 무의미 철자라 하더라도 장기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기출 문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지만은 에빙하우스의 무의미 철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무의미하지만 우리가 반복적 학습을 하게 되면 그만큼 까먹는 어떤 양이 적어진다, 장기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역설적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8페이지입니다. 학습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학습장애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분야 이상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산수 능력 등이 습득하거나 또 활용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의 장애죠. 근데 이게 어떤 게 장애, 어떤 내용이냐면 뭐 지능지수라든가 발달 정도라든가 이런 거 다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서적인 또는 사회 환경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 또 지능적인 문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상황, 이것을 학습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뭐 시각 장애가 있다든가 청각 장애가 있다든가 운동 장애나 지적 장애가 있다든가 또는 뭐 자폐 증세가 있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를 못하는 것은 너무나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학습장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장애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멀쩡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별 이상이 없는 아이인데 공부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학습장애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학습장애의 원인을 보면 학습과 관련된 뇌기능의 특정 영역이 결함을 보이거나 발육 지연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후천적인 뇌 손상이라든가 유전적인 원인 또는 신생아 초기 영양실조,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학습 장애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출 문제에 보게 되면 장애 학습에 대한 학습 장애에 대한 내용,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나오고, 이러한 학습 장애는 아동 후기에 발생할 수도 있다, 2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럼 4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학습 장애는 언어, 시각과 인식에 관련된 문제 또는 운동 장애, 과잉 행동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습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보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지능 상태, 환경 상태, 이런 것을 비교해서 기대되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학습 성취도를 보여줄 때 우리는 학습장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장애의 아동의 특성을 보게 되면 169페이지 보게 되면 주의 산만하다거나 기억을 잘 못한다거나 또는 지각하는 데 장애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행동적으로 보면 공격성 성향을 좀 보이기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습장애 아동의 특징과 또 학습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에 기출문제에 보면 자뇌, 우뇌 기능, 우리 일반적으로 뭐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자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 뭐 이과 기능, 문과 기능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밑에 나오는 무시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우뇌가 어떤 기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명쾌한 하나의 사례라고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뇌를 다치게 되면, 우뇌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죠? 자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무시한다, 잘 모른다, 이렇게 감각이 무뎌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잘 모른다는 거죠. 무뎌진다, 감각이 무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뇌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이 무뎌지고, 오른쪽에 손상이 왔을 때는 좌측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을 못하는, 이러한 것을 무시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것은 자뇌와 우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학습 장애와 관련해서 또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ADHD입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특징은 주의가 산만하다거나 과잉 행동을 한다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또는 부주의함, 주의력이 떨어지는 부산스러운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을 보면 과업 수행에 실패를 보이고 교사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청취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주의가 일단 산만하죠. 그리고 상당히 뭐 이렇게 과격한 행동, 과잉 행동을 진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데 이걸 막 바로 던져서 준다든가 자기도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과격성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보이죠. 그리고 뭐 상당히 또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성격이 아주 급한 행동을 막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ADHD의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발달 이론 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학습 장애 파트에서도 ADHD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 학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향상학습은 제가 좀 오타가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공황장애에 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이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공황장애 한번 여러분 좀 살펴봐 주시고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라우마입니다. 그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실망하지는 않겠어요. 트라우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트라우마에 관한 개념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러한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무슨 특별한 학습 방법이나 교수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학습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아이와 구분하게 되면 점점점 어떤 그러한 학습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학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통합 교육 차원에서 일반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긴 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략훈련이라고 해서 그러한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 방법을 좀 더 특화된 교육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뭐 두 가지 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만 또 하기에는 또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통합 교육과 여기 나오는 전략적 훈련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겠지요. 그 다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습 시간이라든가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제시한 건데 뭐 집중법과 분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습 내용을 쉬지 않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이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인출하기도 쉽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법은 시, 산문, 유의 철자의 기억 등 자료가 쉽고 짧은 경우에 또 깊은 사고와 광범위한 탐색을 요구하는 학습 과제일 때 또 적극적인 전이가 가능할 때 또는 뭐 학습 자료가 의미 있고 생산적인 경우에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휴식 기간을 좀 두고 몇 회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의 유의성이 별로 없고 또 학습 과제나 자금량이 많을 경우 너무 오랫동안 하면 지쳐버리니까 그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면서 학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의 또 초기 단계일 경우에 첫날부터 막 아주 쉬는 시간도 없이 막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모의미 철자나 숫자의 기억 등 머리를 많이 써서 막 머리 아픈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뭐 머리에 김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금씩 이렇게 쉬어주는 것, 분산적 학습이 좋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과제의 양에 따른 분류로서 전수법과 분수법이 있습니다. 참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를 묶어서 학습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분수법은 나누는데 이 분수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순수 분수법이 있고 점진적 그다음에 반복적 분수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교재 내용 읽어보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습의 원리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나오는 베르트하이머의 생산적 사고학습, 이것도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베르트하이머라는 학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게슈탈트 행태주의 심리학자로서 유명하죠. 이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학습 과정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학습을 하냐면은 그 어떤 상황 전체,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이 공부에 몰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애매성을 좀 줄이면서 아이들이 어떤 주어진 상황을 학습 과정 전반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각을 잘하게 하면 그만큼 더 몰입을 해서 학습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베르트 하이머의 생산적 사고 학습에 대한 개념을 그 네모 박스 제일 아랫단에 보면 6번하고 7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생산적 사고는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미지의 새로운 결론이나 새 발명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뭐 창의적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7번에 보면 생산적 사고를 창조적 사고 또는 산술적 사고라고 하고, 문제 발생을 초기 단계 또는 뭐 해결 단계 이렇게 정해놔놓고 일련의 심리적 해결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해결 단계까지에 속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존에 획득한 지식이나 경험이 변모됨으로써 새로운 결론이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을 생산적 사고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죠?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게슈탈트적인 그런 입장에서 학습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학습 장애를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학습 장애를 뛰어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133페이지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교사가 시범을 보여준다든가, 또 학생 연습을 통해서 이런 건데, 학생이 성공 또는 실패할 때마다 교사가 적응적 기인을 말해주는 목소리를 점차 낮추고 대신 학생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연습시킨다라고 해서 반복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교사의 강화는 학생이 적응적 기인을 말할 때 강화를 해준다. 학생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얘기했을 때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강화해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 학습 장애까지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과목의 마지막 부분 학습 동기와 정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학습 장애 내지는 학습에 관련된 몇 가지 기출 문제나 향상 학습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